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드디어 혼자가 되었어요. 제 남편놈과 이혼을 했거든요. 결혼해서 함께 사는 동안 물론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있으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제 명에 못 죽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말했죠.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이 내린 효자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다. 라고요. 이건 외에도 결혼 생활이나 결혼 상대에 대한 금기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야 돌아보니 이 말만큼 깊이 와닿는 조언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 놈이 바로 그 하늘이 내린 효자였거든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자기가 자기 부모 챙긴다는데 뭐라고 하겠냐. 하늘이 내린 불효자인 것보다는 낫지 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효자가 자기 부모님을 챙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갖가지 진상을 떨어댄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형도 가지가지였어요. 자기가 직접 효도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대리 효도를 시키거나 그게 아니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아내의 효도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정성이 없다고 내려치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 시부모님에 대한 아내의 효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하면서 정작 상대방의 부모님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고요. 이런 걸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동안 저는 이 채널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남편놈이 다른 그 어떤 사연 속 주인공들에게 붙여놔도 절대로 뒤지지 않을 인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그게 몇 번의 경고와 다툼을 통해서 그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결혼 생활 내내 그 인간을 참아왔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저의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점이 제일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문득 남편놈이 헤어질 때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떠올라서였어요. 네가 지금은 단순히 속 시원하다, 기분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오산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너도 반드시 오늘의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혼을 후회하게 될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생각난 김에 한번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정리해 보려고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판단해 주세요. 과연 누가 후회할 것 같은지를요. 저희는 각자의 대학 동기들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말하자면 한 다리씩을 건너서 소개를 받은 셈이었죠. 이런 식의 소개팅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저의 연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동호회 활동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원래 잘 알고 지냈던 사이에서 발전한 경우였거든요. 요즘 말로 자만추를 해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30이 되고 나니 자연스러운 만남은커녕 인위적인 만남으로도 내 짝꿍을 만나기가 힘든 게 현실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슬픈 현실과 타협하고 무려 한 다리를 건너는 소개팅을 통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보는 데 있어서 내면과 외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면 남자친구의 첫인상은 사실 외적으로는 저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일단 요즘 나오는 남자 아이돌들처럼 비쩍 마른 체형의 장근육이 있는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그것과는 정반대더라고요. 그때 한창 헬스에 빠져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딱히 좋아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근육을 가진 체형이더라고요. 당연히 덩치도 상당한 편이었고요. 소개팅에서 첫인상이라고 하면 사실 외모가 거의 전부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은 아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반대로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세요? 인사를 나누자마자 커피를 채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저한테 대뜸 저런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은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네, 소개팅 같은 거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편이라서요. 그러시구나. 저도 낯은 좀 가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네요. 낯 가린다는 말, 뻥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진짜인가 싶었죠. 보자마자 제가 너무 본인 이상형이랑 가깝다고 하면서 좋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진짜 살면서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요. 물론 은정 씨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너무 예쁘고 귀여우세요. 그래도 뭐 빈말이든 뭐든 간에 일단 제가 예쁘다고 칭찬을 하는데 기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계기로 저희는 급속도로 긴장이 풀리면서 요즘 더 편한 분위기에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2차로 예약을 해둔 파스타 가게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제법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농담도 많이 주고받고 했었고요. 상대방은 일단 긴장이 풀리면 입에 모터가 달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원래 초면에 낯을 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했죠. 저도 그런 편이라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사람은 밥 먹는 동안, 아니 그날 내내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의 표시를 해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만큼 반대로 내적으로는 저와 대화가 상당히 잘 통했고요. 마치 오래 만나왔던 친구처럼 취향도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비슷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일단 저는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1년에 두세 차례는 무조건 국내든 해외든 항상 나가야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저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전 좁은 땅에 갇혀 살지 말고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랑 평생 함께 세상 곳곳을 유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고 다른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고요.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행은 책이 채워주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또 채워주는 것 같아서요. 오, 저도 은정 씨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회사 다니느라고 아예 밖에 나가서 살지를 못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주재원이나 장기 출장으로 나갈 생각도 있고요. 그래요? 네, 여행도 좋은데 일단 한 살이라도 젊고 체력이 좋을 때 와이프랑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다니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저도 사실 젊을 때 몇 년이라도 그렇게 해외에 나가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전 남자친구와는 이 문제가 정말 안 맞았었거든요. 그 친구는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집돌이 타입이었어요.
기껏해야 바람을 쐬러 경기도 근처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전부였죠. 해외여행도 피곤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뭐하러 돈 쓰러 해외까지 나가서 구경한답시고 더 힘들게 돌아다녀야 하냐면서요. 그전까지는 이건 그냥 내 취향일 뿐이니까 하면서 나와는 생각이 달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으면 삶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사람이 사는데 일과 휴식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 휴식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면 평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저는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여행을 나가자고 하고 남편은 집에서 쉬자고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해주면 다행이기는 하지. 어느 한쪽만 고집을 피우고 그걸로 매일 다투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의 소개팅남은 마치 제가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죠. 일단 이것만 해도 100점 만점에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을 한층 더 긍정적인 필터를 씌워서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가치관이라든가 평소에 다른 취미 생활이라든가 음식 먹는 습관이라든가 그것 말고도 알아볼 것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딱히 눈에 띄는 단점이 없어 보였어요. 이 나이가 되면 장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결혼은 상대방의 단점이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문제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요. 이 정도면 뭐 합격이라고 해도 되겠다 싶었죠? 결혼까지는 나중의 일이었지만 일단 연애를 시작할 정도는 된다 싶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난 뒤에 저는 그 사람과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제가 막연하게 짐작했던 것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진심인 것처럼 저를 너무 좋아해 줬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얼굴과 행동에서부터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향한 그 사람의 사소한 배려는 끝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빠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내비상으로는 아마 1시간 30분 정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 어제 많이 못 자서 피곤하지. 도착하면 내가 깨워줄 테니까 그냥 자고 있어. 아니야, 오빠도 졸릴 텐데 옆에서 내가 대화 상대 해줘야지. 대화 상대 안 해줘도 나는 안 졸리니까 그냥 주무세요. 의자 편하게 뒤로 젖히고, 아참, 뒷좌석에 무릎 담요 갖다 놨으니까 그거 덮어? 운전을 할 때면 저더러 피곤할 테니까 항상 자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을 못 먹고 만날 때면 이동하는 그 짧은 사이에 제가 배가 고플까봐 간식거리라도 꼭 사들고 오는 사람이었고요. 밖에서 길을 걸어 다닐 때면 항상 저를 인도 쪽으로 들여보내고 본인이 차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음식점에 갈 때도 거의 90%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메뉴를 골랐고 저한테 맛있는 부위를 먼저 넘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치킨을 시켰을 때 닭다리 부분을 둘 다 저한테 넘겨준다든가 같이 나눠 먹으려고 시킨 음식에 올라가 있는 하나뿐인 계란을 저에게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 저는 아마 이 사람이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다음으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저를 아껴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 건 그냥 저에게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가올 미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만으로 앞으로도 지금의 이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이번 주말에 어머니한테 갈까? 이번 주에는 강화도 가자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도 모시고 가자고. 강화도 가는 길에 유명한 바지락 칼국수집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거 엄청 좋아하시거든. 몇 번을 이야기하시길래 한 번 더 모시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이참에 모시고 가자. 그래, 그럼 다 같이 가. 연애할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한 뒤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입만 열면 시어머니 타령을 해댔습니다. 한창 신혼에 주말마다 둘만의 데이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아주 한가족이 됐다면서 어디를 가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자취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느라 본가에는 거의 들르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하늘이 내린 효자라도 된 건지 틈만 나면 시댁에 가자고 하고 시어머니를 챙겨야 한다면서 노래를 불러댔어요. 저도 다른 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설령 그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결혼을 하면 조금 더 철이 들고 괜히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부모님을 유난스럽게 챙긴다고 해도 이해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시댁에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기도 했고요. 거기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결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본인 어머니를 챙기고 저에게도 시어머니께 관심과 정성을 쏟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친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관심이 없기만 하면 다행이었게요. 심지어 남편의 태도는 내로남불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보, 이번에 한우 세트 너무 많이 들어왔네. 왜 이렇게 선물을 한우로 통일시켰지? 그러게, 다른 걸로 좀 나눠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 이거 너무 많아서 냉동실에 보관할 자리도 없어. 부모님들 드시라고 좀 보내드리자. 아, 그럴까? 하긴 이거 우리 둘이 먹기에도 너무 많다. 일단 냉동실에 들어가면 맛도 덜하고. 한 번은 명절에 남편과 제 선물로 한우 세트가 너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과일이라든지 생선 같은 다른 품목들로 다양하게 들어와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유난히 소고기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 집 냉장고는 이미 다른 음식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해서 양가 부모님들께 나눠드리기로 했죠. 남편이 알아서 배송을 하겠다고 하기에 저는 그런가 보다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가고 나서야 저는 남편이 양가에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고기 너무 맛있네요. 맛있지? 그거 너희한테 선물로 들어왔던 거야. 한우가 때깔부터가 너무 좋더라고. 그거 엄청 비싼 세트인 것 같던데. 아무래도 선물이니까 신경 써서 좋은 걸로 보냈겠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좋은 거 보냈으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먹고 뒷정리를 하러 부엌에 들어가 시댁 냉장고를 열어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 선물로 들어왔던 한우 세트 중에 제일 좋고 비싼 것들은 죄다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반씩 나눠서 저희 친정과 시댁에 나눠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죄다 시댁에 보냈으면 저희 엄마 집에 간 건 뭐였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남편에게 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속이 좁은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일은 그냥 저만 혼자 속으로 사귀는 걸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항상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더라고요. 똑같이 과일을 보내드리자고 해서 과일을 사더라도 시댁에는 흠 하나 없이 완벽한 걸로 몇 번이고 챙겼어요. 저희 집에는 과일 아저씨가 골라주면 주는 대로 그냥 보내달라고 하고요. 항상 시댁만 챙기거나 시댁을 조금 더 챙기는 식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똑같이 제가 뭘 고르게 되면 오히려 시댁 선물을 조금 더 신경 썼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집엔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게 갈수록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다른 건 다 저랑 너무 잘 맞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댁과 친정 문제에만 태도가 다른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남들은 와이프가 좋으면 좋은 만큼 처가에도 잘한다던데 왜 내 남편은 저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이 문제에는 다르게 행동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차라리 저에게도 똑같이 못했으면 원래 그런 인간이구나 하면서 납득이나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엄마는 사이만 보면 멀리서도 버선발로 달려오실 만큼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김서방 여기까지 먼 길 운전해서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안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쉬는 날 뭐하러 여기까지 와. 엄마는 참 아버지 제사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것도 평일도 아니고 마침 쉬는 날인데 마침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푹 쉬라는 거지. 다음부터는 굳이 안 와도 돼. 너희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다. 저희 친정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 있었어요. 하도 교통이 불편한 곳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만 서울로 모시고 싶었지만 엄마가 한사코 반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도시가 너무 정신없고 번잡스러워서 그냥 여기가 좋으시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시댁은 틈만 나면 찾아뵌 것에 비해서 친정은 1년에도 손에 꼽을 정도로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이해는 했어요. 애초에 시댁과는 거리부터가 달랐으니까요. 아니 근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이거 제사 음식도 아닌데. 응, 제사 음식은 따로 했고 이거 게장 김서방이 좋아하는 거잖아. 우리 사위 온다고 해서 내가 얼른 장 봐서 만들었지. 아, 참. 엄마 혼자 제사 준비하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너무 맛있네요. 아유, 자네 입맛에 맞으면 다행이고 많이 해놨으니까 밥 더 먹고. 참 은정아, 이따 냉장고에 너희 가져갈 음식도 엄마가 다 싸놨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가. 엄마는 사위가 좋아한다면서 올 때마다 손질이 까다로운 음식들을 일일이 장을 봐서 직접 차려주셨어요. 그것도 올 때마다 매번을요. 정작 당신은 귀찮으시다고 평소에 국 하나 없이 반찬 몇 개 두고 식사하시는 걸 제가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다리가 휘어져라 요리를 하시니 저희 남편은 평소에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뿐이게요. 그 먼 시골에서 매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내시고 심지어 김치까지 담가 보내셨어요. 저희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귀찮다고 김장을 안 하시거든요. 김치도 전부 집 근처 마트에서 사다 드시거나 어디서 얻어다 드시고요. 저도 김장을 안 하니 저희도 김치를 사서 먹었죠. 그런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때부터 김장을 해서 바리바리 올려보내시지 뭐예요. 엄마, 무슨 김치를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엄마 안 드실 거면 집에서 일부러 김장 안 하셔도 된다니까. 김장 안 하면 김치 사서 먹어야 하잖아.
너희 시댁에서도 김장 안 한다면서. 사 먹는 김치 맛도 없고 죄다 중국산일 텐데 그런 거 먹으면 몸에도 안 좋아. 아, 참. 그러면 조금만 하시지. 저희 엄마는 김치를 안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김장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좋아한다고 다시 김장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그것도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물김치에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까지. 아주 김치랑 김치는 종류별로 다 해서 올려보내셨더라고요. 덕분에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남편만 아주 생일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신이 났죠. 이야, 이게 다 뭐야? 장모님이 또 보내셨나 보네? 그러게, 당신 좋아한다고 또 김장하셨더라.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했나 봐. 너무 감사하네. 어이, 다 맛있어 보인다. 나 밥 2그릇 먹을래. 정작 엄마가 저럴수록 저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더 속상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서로 주고받는 게 없었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저희 엄마는 저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입만 열면 우리 사이가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사이가 하는 거 없이 친정에서 앉아서 밥만 먹다 가더라도 친아들처럼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정작 남편은 입으로만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 거기까지였으면 그래도 저도 이해를 했겠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주는 대로 똑같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저희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양가의 용돈은 드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딱 필요한 경조사비만 지출하기로 했고 그 밖에 다른 금전적인 지출들은 서로 의논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은근슬쩍 미리 현금을 뽑아두고 자꾸 뒤에서 시어머니에게만 용돈을 드렸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들켰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다면서 가신 한의원이라든가 독감주사를 맞으러 내과에 다녀오셨다든가 하는 자잘한 병원비까지도 남편이 결제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1~2번이야 낼 수 있다 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병원을 가실 때마다 남편을 불러서 함께 가셨어요. 그것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이니까 어느새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의 친구 모임 같은 잡지출에까지 남편이 용돈을 드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죠. 당신 왜 자꾸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야? 나하고 미리 의논이라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주식으로 이번에 돈 좀 많이 벌었잖아. 그래서 기분 좋아서 용돈 좀 드린 거야.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주식은 주식이고 용돈은 용돈이지. 분명히 양가의 용돈 안 드리기로 했었잖아. 당신 이렇게 나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 줄이나 알아? 뭘 얼마나 썼다고 그래? 뭐 이거 병원비? 병원비 정도는 자식이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병원비만 가지고 이래? 어머님 병원 가실 때마다 당신한테 태워달라고 하셔서 같이 가시는 것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 그런데 지금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꼭 내가 일부러 그런 것 같잖아. 진짜 억울하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너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효도를 하지 말래? 할 거면 양가에 똑같이 하든가 똑같이 하지 말든가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거면 친정에도 똑같이 병원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려. 그렇게 할까? 알았어. 알겠다고. 이제 똑같이 할게. 하면 되잖아.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면서 이제는 모든 양가에 공평하게 하겠다고 황급 이야기를 마무리 짓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에도 용돈을 드리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을 치사하게 만든다 싶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까지 감정이 상하게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우 그까짓 거 양가에 공평하게 반씩 나눠드렸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고 저 몰래 현금 뽑아서 챙겨드린 용돈도 단 한 번이라도 저희 엄마에게 챙겨드렸으면 이렇게까지 속이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가 김장김치를 해서 올려보내실 때마다 하다못해 빈말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장모님께 맛있는 식사 대접이라도 하자든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것 좀 보내드리자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남편은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따박따박 다 받아 챙겨 먹으면서 정작 저희 엄마의 수고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그 말을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믿어주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집이 찜통이다 아주. 어쩜 날씨가 이렇게 해마다 더 더워지니? 이런 날씨에도 에어컨 없는 집은 아마 우리 집뿐일 거다. 아, 그러게. 진작 에어컨 하나 장만하시라니까요. 작년에도 그렇게 더웠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거라잖아요. 더위도 많이 타시면서 참. 그래도 여름에 잠깐 쓰는 거 너무 비싼 돈 주고 설치하려니까 아깝잖니. 여름에 더위 드시면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러지 말고 제가 에어컨 하나 사드릴게요. 때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던 여름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에는 아직 에어컨이 없었고요. 쓸데없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은근히 남편에게 에어컨 하나 있었으면 하는 눈치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상의도 없이 에어컨을 사드리겠다고 넙죽 대답했고 옆에서 그 통화를 다 듣고 있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술술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댁에도 에어컨 없지? 없어. 아, 노인네들 여름에 더위 드셔. 장모님 댁에도 하나 놔드리자, 시원한 걸로. 하긴 요즘 같은 더위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더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친정에도 똑같이 에어컨을 사드리겠다고 하길래 그나마 저 인간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고요. 양가의 모든 똑같이 하겠다는 말을 지킨다면 저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저는 제 눈앞에서 남편이 직접 양가에 에어컨을 주문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놓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건은 약 일주일쯤 뒤에 터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 너희도 별일 없지? 네, 저희는 다 잘 있죠. 김서방이 너무 좋은 선풍기를 보내줬더라고. 요즘 덕분에 시원하게 잘 자고 있어. 고맙다고 전해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죠. 나이가 드셔서 요즘은 단어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엄마, 에어컨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착했어요? 여름이라고 오래 걸렸나 보네. 아니, 그거 말고 선풍기. 얘는 참 나이도 젊은 애가 나보다 더 깜빡거리고 그래. 선풍기? 에어컨 말고 선풍기라고요? 엄마는 웃으시면서 몇 번을 묻냐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단어를 착각한 줄 아셨던 거죠. 순간 저는 등골이 싸해지면서 온몸에 피가 싹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번을 되물어도 엄마가 받은 것은 분명히 선풍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집에 선풍기 보냈어? 어? 어.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잠깐 움찔하더니 제 시선을 슬쩍 피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에어컨 주문한 건 뭐야? 내가 잘못 봤어? 아니, 내가 장모님한테 에어컨 보내드린다고 다음날 전화를 드렸거든? 그런데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덥지는 않으시다고. 시골은 산이라서 시원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에어컨까지는 굳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주문 취소하고 선풍기로 바꿔서 보내드렸지. 근데 그거 완전 최신형이고 엄청 비싼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순간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굳이 전화를 걸어서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유도 신문을 받아놓고는 그걸 핑계 삼아서 좋다구나 선풍기로 바꿔보냈다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엄마한테 전화하면 당연히 사위한테 에어컨 필요 없다고 하시겠지. 근데 이 더위에 에어컨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장모님이 정말로 거긴 괜찮다고 하셨다니까. 그리고 선풍기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렸어. 그게 선풍기보다는 서큘레이터라고 엄청 시원하고 엄청 비싼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선풍기 가격이 아니라니까. 나나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런 가격대 선풍기 써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남편 놈은 바람이 에어컨처럼 시원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가격이 비쌌다는 말도 앵무새처럼 반복했고요. 그렇게 좋으면 시댁에도 똑같은 걸로 보내드리지 그랬어? 왜 시댁에는 에어컨이고 우리 집엔 에어컨 같은 선풍기인데? 왜?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거 다 뭘로 들었어? 그럼 장모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사드려? 굳이? 그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고 있는데 진짜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원래 에어컨을 쓰시던 분이셨어요. 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도 오래 쓰다 보니 고장이 나서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안 쓰고 계신 거였고요. 그전까지도 제가 몇 번이나 다시 사드릴까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사겠다고 하셔서 놔둔 거였거든요. 남편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신 말에 꽂혀서 지금 그걸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저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눈알이 핑 돌아서 쓰러질 것만 같더라고요. 전 남편 놈을 거실에 놔두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일단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누워있는데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분하고 기가 막히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는 결심을요. 저 인간은 더 이상 뭘 가르친다고 될 수준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본인이 그럴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걸 몰랐던 게 저의 잘못이었죠. 며칠이 지난 뒤 저는 엄마를 올라오시게 해서 함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곧 엄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남편 놈에게도 미리 어머니 외투를 사드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얼마 전 선풍기 사건 때문에 그 인간은 지금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요 며칠 내내 집안 분위기도 살얼음판이었고요. 그래서 얼른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요. 엄마, 이 코트 어때요? 너무 부드러운데? 진짜 부드럽기는 하네. 옷도 엄청 가볍고. 한번 입어보세요. 좋아 보인다. 예,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다른 데 가자. 제가 고른 코트가 너무 부드럽다면서 좋아하시던 엄마는 금세 코트 라벨에 붙어있는 가격을 확인하시더니 기겁을 하며 저를 잡아당기셨어요. 얼른 나가자고 속삭이시면서요. 저는 그런 엄마를 붙들고 얼른 코트를 입혀드렸고요.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코트는 비싼 게 가격값을 해요. 싸면서 따뜻하고 가볍고 좋은 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비싼데.
내가 이거 입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왜 없어요? 나랑 놀러 갈 때도 있고 동네 친구분들 만날 때도 입으면 되지. 걔네 만날 때 무슨 이런 옷을 입어. 난 됐으니까 너나 좋은 걸로 하나 골라봐. 엄마가 사줄게. 엄마 생일에 왜 내 코트를 사요? 됐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보세요. 이것도 이쁘네. 엄마는 난처한 얼굴로 가게 직원 눈치를 한 번 봤다. 코트 가격표를 한 번 봤다 하시면서 계속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가게에서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던 코트를 사드렸어요. 비싸긴 했죠. 저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금액대의 코트였거든요. 그런데 비싼 만큼 정말 질이 좋은 옷이었고요. 잠시 후 화장실을 다녀온 남편이 결제한 금액을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야?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맞아. 맞다고?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 무슨 코트가 70만 원이나 해. 100만 원이 넘는 거 사드리려다가 그걸로 바꾼 거야. 요즘 좋은 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어머님 입으시는 코트도 그 정도 하지 않아? 그제서야 남편 놈은 계속 사족을 붙이던 입을 다물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옷을 좋아하시는데 저희보다도 훨씬 비싼 옷을 입으시거든요. 길을 가다 보세에서도 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사는 저랑은 다르게 무조건 백화점 아니면 아울렛에서만 구입하시더라고요. 제가 입는 옷은 옷이 아니라면서 가격을 듣고는 기겁하실 정도였죠. 그런 코트가 시어머니 집에는 몇 벌이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엄마를 모시고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미슐랭을 받았다는 곳이었는데 저번에 시어머니 생신 때 갔던 곳보다 더 비싸고 좋은 곳이었죠. 한식 컨셉의 레스토랑이어서 저희 엄마 입에도 잘 맞으실 것 같았고요. 여기 너무 비싼 곳 같은데? 괜찮아요. 별로 안 비싸요. 너무 맛있다고 후기가 많아서 안 그래도 저도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사위랑 딸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엄마가 호강하네. 고맙네, 김서방. 네, 아닙니다, 장모님. 많이 드세요. 엄마는 아기처럼 웃으시면서 이런 데를 처음 와본다고 연신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코스로 음식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다 예쁘고 맛있어 보이냐면서 좋아하셨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 놈은 메뉴판을 몇 번이고 뒤적이고 있더라고요. 아닌 척 하면서 계속 금액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식사를 계속하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올해 건강검진에 맞죠? 그런가? 한 달 뒤에 건강검진 하러 다시 오세요. 제가 종합병원에 풀피키지로 끊어놨으니까 요즘 예약이 많아서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풀패키지? 그게 뭐니? 나라에서 해주는 기본검진 말고 돈 추가해서 이것저것 다 체크하는 거예요. 엄마 추가검진 받으실 나이도 됐어요. 나 아픈 데도 없는데 뭐하러 굳이 생돈을 들여. 그래, 여보. 굳이 풀 패키지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안 그래도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과잉 검사가 심하다고 하더라. 기겁을 한 남편은 애써 웃으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엄마도 필요 없다고 고개를 저으셨고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도 풀패키지 검사 받으시지 않았어? 내가 알기로는 한두 개 검진 항목 제외하고 다 추가해서 받으신 걸로 아는데? 그거야. 우리 어머니는 워낙 여기저기 안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좋기 전에 엄마도 검사 미리 알아야지. 그러려고 받는 게 건강검진이잖아. 어머님은 오히려 늦으신 거라니까? 그러자 남편은 말문이 막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쐐기를 박듯이 말했습니다. 병원비 정도는 원래 자식이 내는 거라고요. 저 인간이 전에 했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이었죠. 그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저는 모르는 척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어? 오늘 하루 종일 왜 전부 다 당신 마음대로 결정을 해? 뭐가? 코트 사드린 건 그래. 선물이라고 쳐. 그런데 굳이 그 비싼 곳까지 가서 식사할 필요가 있어? 너무 과하잖아. 건강검진은 또 뭐야? 왜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저는 남편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의외라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불만이면 당신도 어머님 코트 사드리고 식당 예약해. 뭐? 아니, 지금 그게 말이야? 건강검진도 해드리든가. 참, 엄마 여행 다녀오신 지 오래됐거든? 그래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릴 거야. 나 이미 비행기표 끊어놨어. 그러자 남편은 거의 개거품을 물면서 뒷목을 잡더라고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이미 끊어놨다고? 걱정하지 마. 양가에 똑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어머님도 여행 보내드릴 거야. 야, 이은정! 아, 그런데 어머님은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시지? 할 수 없이 배 타고 가는 제주도 보내드려야겠다. 당신 진짜 왜 이래? 뭐가? 너무 편하지 않아? 진작 이렇게 할 걸. 서로 누구 챙기니만이 싸울 것 없이 당신은 당신 어머니 챙기고 나는 우리 엄마 챙기고 양가 똑같이. 남편은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에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았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솔직히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잖아. 당신도 화나서 이러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역지사지를 해봐야 한다고 하던데. 저 인간은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짓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았을까요? 앞으로는 그럴 일도 없지.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이혼? 이혼이라고 했어? 이혼하고 속 시원하게 각자 부모님 챙기면서 살자. 더 이상은 같은 걸로 싸우기도 싫고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더는 못하겠어. 당신도 좀 느끼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사람 기분 잡치는 일인지? 그제서야 그 인간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아주 생쇼를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들이 분명히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기회를 줬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거나 저희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오늘은 이혼 후에 새로 살 집을 계약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미혼인 친구네 집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집까지 구하고 나니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더는 그 인간이 주는 스트레스 없이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 왜 진작 이혼하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나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